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경전입니다. 오늘 이렇게 도산 아카데미에 와서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명 원장님도 계시고, 또 강석진 회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김철균 대표님도 또 이렇게 계시고, 또 오랜만에 뵌 여러분들도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는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이제 좀 많이 줄였고요. 종이로 인쇄되어 있는 거랑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한 60페이지로 줄였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한 4, 50분 내에 강의를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비디오로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만약 나중에 링크를 누르시면 드라마 휴먼스, 영국 드라마 휴먼스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쁜 여자 로봇이 이제 집에 배달돼서 일어나는 일로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 여자 로봇이 이제 가정 일도 잘하고 아침 식사도 잘 차려주고 가정 일도 잘하고 네. 예. 그 어린 아이들한테 또 책도 잘 읽어주고 하면서 그 집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그 엄마가 느끼는 소외감이라든가 딸이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에서는 남자 로봇이 또 오게 되면서 남편이 질투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걸 다 봤어요. 시즌 1을 한 에피소드 8까지 봤는데 재밌기는 봤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사람 같은 로봇이 나오는 인공지능 드라마나 영화가 많죠. 그럼 이제 인공지능을 설명할 때 아마 도산 아카데미에서도 지난 4, 5년간 인공지능이 붐이 됐었기 때문에 많은 인공지능에 대한 강연을 들으셨을 텐데 이제 이런 영화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영화 같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그냥 영화나 드라마로만 보시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뭐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일어나겠지. 그럴 가능성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도 저런 일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 그 인공지능이 어떠한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속의 인공지능은 차라리 잊으셔야 되고 그런 거 관련된 드라마 강연 다 잊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무엇이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humanly, 사람 같은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오해를 좀 버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많은 인공지능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 인공지능 로봇이 뭐 생각을 하고 의식을 갖고 뭐 사람처럼 이렇게 뭔가 뭐 생각을 갖잖아요. 그건 또 개념은 있어요. 인공지능 학계에서 개념은 있지만 아직은 그것에 어떤 단초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기계를 만든다라는 그것도 잘못된 얘기고요. 그냥 단지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기계를 만든다?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 같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rationally,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럼 이건 뭐 이경전만의 생각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1995년에 이 러셀 노빅이라는 당시 한 30대 중반의 학자들, 스탠포드 박사들인데요. 이제 러셀은 지금 이제 UC 버클리의 교수고요. 피터 노빅은 이제 구글에서 오랫동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교과서가 나오는 게 사실 인공지능의 큰 전기가 마련된 건데요. 이 책 제목 자체가 AI a Modern Approach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 방법. 그래서 이 교과서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념은 많이 바뀌었고요. 이게 95년에 나왔는데 제가 95년에 박사를 받았거든요. 96년에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에 제가 포닥으로 갔는데 그 자존심 센 카네기 멜론 대학도 오명 원장님 아드님이 카네기 멜론 박사 아니신가요? 그렇죠. 네. 저랑 같은 분야에 계신데 어쨌든 그 자존심 센 카네기 멜론 대학도 벌써 1년 전에 나온 이 교과서를 벌써 AI 교과서로 채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한번 MIT나 카네기 멜론, 스탠포드의 AI 교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어떤 책으로 하느냐. 이 책으로 합니다. 25년 전에 나온 책을 지금도 이 탑스쿨에서 AI 교과서로 쓰고 있고, 이 AI 교과서의 챕터 1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rationally acting하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로 학자들이 1995년부터 반성을 하면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해도 한 2시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제가 요거에 관련된 강의를 좀 깊게 했어요. 그래서 경전TV에 가보시면 그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늘 뭐 40-50분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만은 좀 더 길게 들으시려면 그걸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1995년 얘기인데 최근엔 달라지지 않았겠냐. 인공지능이 너무 많이 발전했으니까. 근데 2016년 9월달, 이제 알파고가 한국에 온 게 2016년 3월에 포시즌 호텔에 와가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2016년 9월이면 AI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아주 최고조로 다다랐을 때인데요. 그때 역시 스탠포드 대학 중심으로 AI and Life in 2030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스탠포드 대학의 리포트뿐만이 아니라 매년 트리플 AI라는 이제 세계 인공지능학회에서 이 주제 가지고 패널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학회 사람들이 매년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주제에 대한 첫 리포트가 2016년 9월에 나왔는데, 이 리포트에서 AI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AI란 어떤 액티비티인데 머신을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그 인텔리전스라는 건 뭐냐면 어떤 퀄리티인데 어떤 엔티티로 하여금 적절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주체가 적절하게 행동하게 하는 그런 방법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AI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2016년에 쓴 리포트의 AI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사람처럼이라는 휴먼 라이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작년에 이제 관련된 논문을 한번 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제 맘대로 정의한다고 세상이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학자들이 해놓은 것들을 쌓아서 거기다 제가 벽돌 하나 다 얹어놓는 게 결국 공부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정의한 것은 보통 많은 인공지능 정의는 보통 머신을 인텔리전트하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거기다 2가지만 더 넣습니다. 기계만을 인텔리전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 방법론이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정의하고, 그럼 지능적이라는 게 뭐냐? 지능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속한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는 것이다. 지능적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지능적이라는 게 뭐냐? 스마트 사회 포럼 뭐 이런 건데, 스마트하다는 게 뭐냐? 여러 설명이 있겠지만 사실은 아까 이 정의는 이 역시 뭐 자꾸 스탠포드 대학 얘기해서 그러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닐슨 교수의 정의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닐슨 교수의 정의를 사실은 또 제자인 러셀과 노빅이 사용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닐슨은 또 어디서 그 정의를 갖고 왔냐면요. 1991년에 엘버스라는 사람, 당시 그 그 미국의 연구소에 있는 사람의 논문인데, 이 사람이 지능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래서 지능이라는 건 뭐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행동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적절히 행동한다라는 개념이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엘버스의 1991년 논문을 스탠포드의 닐슨이 갖다 쓴 거고, 그것이 현재 인공지능 학자들이 어느 정도 합의하고 있는 학문적인 정의라는 거예요. 그냥 인공지능을 그냥 아무나 얘기하죠. 인문학자, 철학자, 뭐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데, 그거는 올바르지 못하죠. 인공지능이라는 걸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자기네들의 정의를 갈고 닦아가면서 반성해가면서 현재 정의가 한 요 정도. 제 정의를 사용하셔도 좋고, 제 정의가 좀 한국에 그냥 이경전이 한 거기 때문에 좀 못 믿었다 그러면 그냥 2016년에 이 정의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이제 맞다라는 거죠. 제 정의에는 굳이 기계와 인간과 환경을 좀 넣었다는 거고요. OECD가 AI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7년에 OECD가 한국에 와가지고 10월 달에 저랑, 한국 사람들이랑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돼서 갔는데, 물을 좀. 그때 OECD의 리포트를 보니까 인공지능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Machines performing human-like cognitive function이라고 정의했어요. 기계인데 사람 같은 인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여기에 오류가 3가지나 있습니다. 단어 5가지로 되어 있는 말에 오류가 3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OECD 분들한테 아니요, AI에 대해서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어떻게 AI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기관, 선진국의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OECD인데 어떻게 이렇게 AI를 모르면서 AI 정책을 얘기하냐. 일단 휴먼 라이크가 틀렸다. 그 다음에 코그니티브를 강조하는 것도 틀렸다. 아까 생각한다 이런 개념. 그 다음에 AI는 방법론 이름이지 기계가 아니다. 어떤 실체가 되는 게 아니다. 3가지가 틀렸다 여기에 벌써. 그래서 좀 공부를 다시 좀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그분들이 프랑스로 돌아갔는데 그래도 OECD가 대단한 기관인 게 제가 러셀 노빅 책을 좀 읽고 뭐 이런 걸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러셀을 좀 파리로 초청을 해라 그랬더니 벌써 2017년 10월 말에 러셀을 파리에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2018년 정의를 보니까 OECD의 정의에 보면 AI가 equipping systems with cognitive functions that 뭐 어쩌고 하면서 function appropriately.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OECD가 바꿔 나가는 겁니다. 좋은 기관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는 고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잘못한 게 있으면. 지금 뭐 현 정부의 뭐 소득주도 성장, 경제학 시간에 그런 식의 주장을 하거나 리포트를 내면 그냥 F를 맞아야 되는 이론이죠. 그건 어떻게 성립할 수 없는, 경제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데 그걸 가지고 한 나라의 정책을 꾸리면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OECD는 대단한 게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 얼굴이 빨개져서 돌아갔지만 고치더라는 거죠. 2018년에 보면. 근데 여전히 고집이 하나 남아있어요. 이 정의에서 한 글자를 더 넣었습니다. 코그니티브라는 말을 쓸데없이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얘네들이 고치긴 고쳤는데 아직 덜 고쳤다.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코그니티브라는 단어를 넣네 했는데 2019년에 AI 정의에는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Human Defined Objective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목표. 인간이 목표를 주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게 하는 것이 AI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죠. 앞으로는 이제 그래도 기계가 앞으로 발전하면 사람처럼 될 거야. 그 사람은 그냥 알고리즘 덩어리지. 유발 하라리 책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또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지 자카다키스가 쓴 이 책을 보면 In Our Own Image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주장은 뭐냐면 인간은 늘 자기가 만든 문명에다가 자기 자신을 투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성경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창세기가 쓰여질 때 인간이 만든 문명은 뭐였습니까? 흙으로 만든 문명이었다는 거죠. 집도 흙으로 만들었고 그릇도 흙으로 만들었고 죽으면 다 흙에 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문명이 흙의 문명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상하수도를 만들고 태엽시계를 만들고 전자, 화학, 통신 이런 것들을 만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만든 문명에다가 투영해 왔다라는 것이고요.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인간은 뭐 기계고 기계가 발전되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사람과 똑같아질 것이다. 그런 드라마들이 많아지지만 그것은 하나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알고리즘이 아니고 알고리즘은 인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런 관념들이 그냥 뭐 탁상 공론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념을 갖고 계시면 비즈니스가 실패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사람 닮은 걸로 생각하고 어떤 의식이 있는 기계가 나올 거라고 멋지게 얘기하는 거
그것은 결국 비즈니스의 실패와 정책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런 페퍼 같은 거죠. 손정희 회장님의 페퍼. 예. 잘 팔리지가 않죠. 예. 한번 4, 5년 전에 유튜브에 페퍼에 관련된 수많은 강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했죠. 근데 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2018년 주간 아사히에 나온 기사입니다. 페퍼가 2015년 가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기업들과 3년 계약을 했어요. 그럼 2018년 가을에 다시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데요. 계약을 85% 이상이 계약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페퍼가 사용되지 않는 거죠, 이제. 저는 2014년 8월에 페퍼가 나온 건 2015년 가을인데 페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페퍼의 이런 이미지들이 나온 걸 보고 아, 페퍼가 망하겠구나. 실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휴먼 라이크한 로봇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5년에 이미 학자들이 반성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사람 닮은 로봇, 사람 닮은 인공지능 이런 개념은 잘못된 것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반성한 게 벌써 1995년인데 20년이 지난 2014년, 15년에도 여전히 이런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거는 저는 실패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 글에 썼던 거고요. 당시에 MIT에서 이런 지보라는 로봇을 만들었지만 그 지보 역시 MIT가 만들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러면 비즈니스가 쉽겠죠. 스탠포드 출신이 하면 무조건 성공하고 MIT 출신이 만들면 무조건 성공하고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이 필요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 정말 세계적인 영웅인 손정희 회장님도 AI에 대한 관념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챗봇도 마찬가지죠. 예. 어떻게 여기 계신 사장님들 중에는 혹시 회사 챗봇을 만드셨나요? 제가 너무 늦게 온 거 아닙니까? 한 4, 5년 전에 와서 만들지 말라 그러셔야 되는데 많은 회사들이 이미 챗봇에다 돈을 많이 쓰고 이제 실패를 했죠. 어떻게 대화는 잘 되시던가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어떤 금융회사, 보험회사 어떻게 챗봇 쓰시는 거 있으신가요? 카드회사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챗봇이 안 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기술이 아직 없어요. 예. 알파고 바둑을 이기는 기술은 우리가 개발을 했죠. 하지만 금융기관의 콜센터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런 완전 자동화된 챗봇을 만들 때가 아니에요. 만들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렸지만 많이 만드시고 실패했죠. 두 가지의 행동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일단 경쟁사가 잘 만들어놨으면 정말 경쟁사가 너무 챗봇 잘 만들었다.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 왜? 뭐 콜센터가 회사의 성공을 좌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회사의 콜센터가 인공지능으로 너무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고객이 그 인공지능인 줄 안다면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고객은. 그래도 어쨌든 만약 경쟁사가 너무나 잘 만들었다, 그때 하셔도 늦지 않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회사에 만약 어떤 챗봇 회사 사장님이 와가지고 챗봇 만들어 드릴게요. 만약 이렇게 얘기하시면 당신네 회사에 챗봇은 있냐고 일단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회사에 나 너랑 얘기 안 하고 사장님이랑 얘기 안 하고 저 챗봇이랑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한번 그 회사 챗봇이 좀 있나 좀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챗봇을 가장 많이 만들었다는 회사도 저는 늘 저 학자고 뭐 경영학과 교수니까 어느 회사가 뭘 잘하면 저는 배워야 되죠. 만약 전 세계 또는 한국의 어떤 챗봇 회사가 정말 챗봇을 잘 만든다면 저는 너무 기뻐할 겁니다. 왜? 그 회사를 배워서 그걸 많은 기업의 경영자들한테 알려주고 학생들한테 알려줘야죠. 챗봇을 도입하라고. 저도 빨리 그런 날이 오길 바라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챗봇을 제일 많이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사장님이 계시길래 그 회사 저는 너무 기뻐서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봤어요. 그래서 그 회사 챗봇을 한번 써보려고 했더니 없어요. 자기 회사 챗봇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회사 챗봇을 만들겠습니까? 이건 실용적으로 실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챗봇을 안 할 거냐? 챗봇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화형 챗봇은 하시면 안 됩니다. 국내 치킨 아시죠? 국내 치킨의 챗봇은 저희 박사과정이
제가 전 세계에서 챗봇 하나 성공적인 걸 좀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국내 치킨 챗봇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거 한번 써보세요. 써보니까요. 교수님 때문에 제가 치킨을 엄청 사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국내 치킨은 4번 누르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너 어떤 치킨 먹을래? 이거. 너네 집 여기 맞아? 너 이걸로 결제할 거야? 진짜 살 거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식 문제 내듯이 고객한테 선택하게 하는데 그걸 메신저 형태로 한 것뿐이라는 거죠. 대화로 하는 건 현재 없습니다. 그 영화에나 존재하는 영화허를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대화 갖고 계신 스마트폰이랑은 대화 많이 하세요? 거의 안 하시죠. 아유 합니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음악 틀어주고요, 날씨 알려주고요, 내일 깨워달라는 거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9년 전에도 했어요. 스티브 잡스 살아계실 때도 시리가 나왔을 때도 2011년에 나왔는데요. 그때도 날씨 알려주고 내일 아침에 깨워주고 음악 틀어줬어요. 근데 9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상을 못하죠. 앞으로 9년 후에 10년 후에 많이 좋아지겠지, 데이터만 들어가면 학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고양이한테 한 10년 한국말 열심히 가르치면 합니까? 네. 아이들은 2, 3년만 잘 정성 들여 가르쳐도 말을 너무 잘하죠. 하지만 고양이는 못해요. 영원히 못합니다. 영원히 못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기술이 개발이 돼서 그런 뇌구조를 만들기 전에는 아무리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챗봇은 아직 그러한 기술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틀릴 수 있죠. 왜? 기술은 계속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관찰을 하시라고 제가 2가지 관찰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쟁사가 잘하거나 아니면 만들어준다는 회사에 적어도 챗봇이 잘 돌아가거나 그 정도는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챗봇이 안 된다는 걸 미리 아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죠? 2017년에 한겨레 신문에 김동신 대표라는 젊은 사업가가 인터뷰를 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인터뷰를 보시면 챗봇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더 있네, 이경전 말고도. 예, 이렇게 용기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나 했더니 이 사람이 산마토에 미국 회사를 차린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다 이래요, 거의. 이 샌드버드라는 회사는. 작년에 1,200억을 펀딩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이 회사 홈페이지를 쫙 읽어보면 인공지능이란 말 한마디도 없고 챗봇이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 회사는 뭐냐면 챗봇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아니라 메시징 API, 채팅창을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기업에.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게 뭐고 안 되는 게 뭔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아직은 기업이 채팅창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팅창을 자동화하는 건 아직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히 행동하는 것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좀 더 학문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절히 행동한다라는 것은 합리적인 걸 만드는 것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공학적으로는 최적화하는 거예요. 최적화. 영어로 옵티마이제이션. 근데 여기서 또 이론적인 게 필요합니다. 최적화 이론은 1970년대에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그 발전의 결과는 굉장히 우울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우울한 얘기냐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돼도 풀 수가 없다는 이론입니다. 역설적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데 우리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세상의 많은 문제는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돼도 풀 수가 없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죠? 예. 컴퓨터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최적화를 구할 수 없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뭐 다 인공지능이 해결해 줄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 이유고 우리 회사 생활이 힘들고 뭐 나라를 운영하는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그 문제가 컴퓨터가 발전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학자들이 알아낸 게 겨우 1970년대밖에 안 됐어요. 그걸로 컴퓨터 과학의 노벨상인 튜링 어워드를 많이 수상했습니다. 1940년대만 해도 컴퓨터나 수학이 발전해서 사회주의가 좀 발전했죠. 왜? 이거 시장에 맡길 게 아니라 계산을 하면 되겠다. 하지만 그 당시에 위대한 경제학자인 하이에크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주의 경제, 계산 불가능성 이론. 계산이 불가능하다. 차라리 시장에 그냥 맡기는 게 낫지 어떤 엘리트들이
세상의 모든 활동을 다 미리 컴퓨터로 계산해가지고 하라고 할 수가 없다. 결국은 그 하이에크의 생각이 맞아가지고 동구권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똑같이 또 반복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뭐 모든 일은 인공지능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을 거고, 우리는 펑펑 놀 거고, 걔네들이 인공지능이 일하고 우리는 그래서 일자리 잃어서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 너무나 이상적인, 저도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뒤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공지능은 일자리를 없애지 않아요. 오히려 인공지능은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늘릴 겁니다. 단지 생각이 안 나는 것 뿐이죠.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창업가죠. 그 저도 생각이 안 나니까 인공지능 창업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예, 인공지능이 앞으로 여러 새로운 직업을 만들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컴퓨터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최적화를 구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그 컴퓨터의 방법론이 그걸 뭐 딥러닝이라고 부르든 강화학습이라고 부르든 어떤 인공지능 뭐 멋지게 막 요즘 설명을 하죠.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은 결국은 최적화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천재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죠. 우리가 그동안 컴퓨터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풀 수 없다고 생각한 문제를 풀어버리는 천재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천재 한 명이 나타나기 전에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적화를 구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 그거는 실수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떤 사람이 이건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겁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걸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실수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반대로 또 생각해야 되죠. 그것을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실수가 치명적인 데 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되는데. 이것도 비즈니스 임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실수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되는데 쓰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따도 설명드릴게요. 어떤 회사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지. 이건 다 경영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어느 도메인에 잘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보시고 그런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만 해도 인공지능 회사들이 엄청나게 상장합니다. 올해. 지금 며칠 전에 SK 바이오팜 해가지고 저도 들어갈까 말까 했는데 뭐 안 들어갔지만 뭐 160% 올랐다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올해 엄청나게 상장합니다. AI 회사들이. 여러분들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죠. 강의 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사실은. 근데 재밌는 거는 퀀텀 컴퓨팅이 요즘 발전하잖아요. 퀀텀 컴퓨팅이 발전하기 때문에 요 얘기도 조금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컴퓨터가 푸는 문제가 적었는데 퀀텀 컴퓨팅이 만약 발전하면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많아지는 것도 있는. 완벽하게 푼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많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제 말은 하나만 외우시면 안 돼요. 늘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전망하시는 일이 아니라 적응해서 오늘 내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되는 문제죠. 많은 분들은 막 미래를 막 그려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우리 오명 장관님 같은 분. 미래를 그리셨잖아요. 아주 옛날에. 그런 분도 필요한데, 요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미래를 그리는데 잘못 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응. 계속 민감하게 봐야죠. 내가 그냥 개미라고 생각해야죠. 개미인데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 나는 적응해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세상이 변하는 걸 감지하지 않거나 내가 적응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 곤란한 얘기인데요. 자율주행차가 잘 될까요? 일단 2018년에 웨이모가 자율주행차가 제가 얘기하는 건 완전 자율주행차입니다. 운전사를 완전히 떼어내는 서비스 제품 한다고 그랬는데 못했고요. 테슬라는 올해 12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근데 어제 또 테슬라가 또 사고를 냈죠. 저는 좀 앞으로 한 10년 이상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완전 자율주행 빨리 나와서 운전사 없이 저도 차에서 샤워도 하고 그냥 누워서 가고, 그럼 스크린이 그냥 차 천장이 다 스크린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전자율차가 나오면.
그럼 미국 가고 중국 가고 유럽 가도 이제 호텔 잡을 필요도 없죠, 그냥. 그죠? 어느 도시에서 실컷 놀고 술 먹고 그냥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한 6, 7시간 얘가 알아서 운전해서 가서 다음날 다른 곳에 나를 데려다 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빨리 돼야 되는데 앨런 머스크를 믿어볼까요? 올해 12월에 한다니까. 믿어보시죠. 하지만 현재 상황은 굉장히 우울한 상황입니다. 웨이모가 가장 빠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 웨이모가 작년에 사업장을 줄였고요. 모간 스탠리가 웨이모의 밸류에이션을 90%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카이풀이나 이런 로드니 브룩스 같은 AI의 나름 유명한 분들도 이제 앨런 머스크의 2020년 12월 로보택시가 나오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로보택시 아시죠? 로보택시가 뭐냐면요. 너무 꿈의 기계죠. 그걸 사면은요, 여러분 출근하실 때 운전 안 하고 얘가 알아서 회사에 데려다 주고요. 회사 도착하면 회사 주차장에다가 얘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그 다음 택시로 바뀝니다. 택시 영업으로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다음 퇴근할 때 되면 얘가 다시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집에 가고요. 집에 가면 얘는 집에 주차장에 안 서 있고 또 택시 영업을 합니다. 꿈의 기계죠. 꿈의 기계 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좀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올해 3월에 스타스키 로보틱스라는 자율주행 트럭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문을 닫으면서 이 CEO가 쓴 글인데요. 자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AI 능력이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S커브를 그리더라. 그럼 그 S커브 여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S커브에서 사람의 운전 능력이 한 이 정도라면 우리는 자율주행차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완전 자율주행차를. 근데 만약 L1 정도면 좀만 견디면 이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서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만약 L2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10년 걸리는데 자기는 한 L2, 적어도 L2 이상일 것 같아서 앞으로 10년 걸리는데 10년 동안 10년을 내가 견딜 자신이 없다. 돈을 못 벌면서. 그래서 그냥 접기로 했다. 그래서 접은 겁니다. 웨이모는 올해 2조 5천억을 투자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한 3월 달에 받았는데. 근데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차갑습니다. 그죠?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소프트뱅크 페퍼, 아까 그거 나왔을 때 바퀴 달린 태블릿이라 그랬어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웨이모도 이번에 2조 5천억을 받았다고 하니까 대단한 걸로 생각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은 모 회사인 알파벳이 별로 투자를 안 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된 거라면 구글 알파벳이 투자를 세게 넣었을 텐데 이번에 안 하고 주로 중동과 캐나다 펀드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이제 웨이모가 그 2조 5천억을 다 써요. 1년 만에. 그럼 내년 이맘때 이제 웨이모가 추가 투자를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경정 교수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네.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2005년에 쓴 논문에서 이창호 구단을 이기는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도 충분히 개발 가능한 시대에 와 있다라고 제가 썼어요. 알파고가 한국에 온 건 2016년이지만 저는 11년 전에 이창호 구단을 이기는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은 충분히 개발 가능한 시대에 와 있다. 바둑은 쉽다. 바둑은 할 수 있는 거다. 단지 동양 사람들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사람들끼리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왜 기계를 써요? 예? 그냥 안 하는 거죠. 예. 안 한 건데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이 너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바둑을 두는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아이씨 그냥 기계로 이겨보자. 기계로 당연히 이길 수 있죠. 전자계산기 여러분들 이기세요? 못 이기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바둑은 간단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될 수 있는 문제와 될 수 없는 문제를 잘 판단해야 되고 그것의 시기를 잘 판단해야 그걸로 우리가 돈이 되는 거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퀀텀 컴퓨팅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제 약간 개론을 말씀드렸네요. 지금부터는 약간 응용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제일 많았던 건 뭐냐면 이런 제조, 의료,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용역 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이 안 보셔도 되고요. 자리는 종이에는 다 있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슬라이드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돈을 버는 방법은 이제 금융이죠, 금융.
금융 쪽에는 인공지능이 30년 이상 응용되어 왔고, 제가 2009년에 MIT에 교환 교수로 있었는데, 당시에 MIT에서 인공지능 박사들, 한국 사람들 다 한국에 오질 못하죠. 예, 한국에 안 오고 다 뉴욕으로 갑니다. 예, 뉴욕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파이낸스 분야에 그냥 인공지능 적용해서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죠. 예. 그다음 요즘 많이 하는 건 이제 판매, 예, 유통, 컨텐트, 광고. 지금 페이스북 광고와 뭐 구글 광고가 엄청나게 좋아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너무 좋아져서 4, 5년 전만 해도 페이스북에 광고할 때는 광고주가 다 타겟팅을 해야 되죠. 뭐 서울 경기 지역에 20, 30대 남성을 위주로 뭐 한 달 다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광고 타겟팅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광고 콘텐츠를 올려놓으면 알고리즘이 한 2주 정도 학습을 하고요. 학습을 한 다음에 그 결과로 이제 광고를 집행하면 사람이 타겟팅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제 친구가 며칠 전에 한 10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자사몰을 한대요, 쇼핑몰을. 자사몰을 자기가 만든 물건만 자기 회사 쇼핑몰에 파는데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해서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있대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딴 데다 광고 안 하는 거야, 딴 매체에는.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자기 웹사이트로 오는데 그 중에 5%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회원가입을 하거나 물건을 산다. 근데 여기 뭐 이푸드라는 회사랑 일을 하더라고요. 이푸드라는 회사는 이 사람이 처음 방문한 사람인지 뭐 여러 가지를 봐서 룰을 만들어 놨어요. 이러면 어떤 팝업을 띄워라, 어떤 프로모션을, 그래서 4가지 액션이 있는 거예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손님이 딱 소셜미디어로부터 걸려서 자기 웹사이트로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을 봐서 4가지 액션을 올려요. 4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응을 할 거냐. 현재 5%가 반응하는데 저한테 의뢰한 거는 이걸 두 자릿수로 좀 늘려달라는 거죠. 그러더니 지금 이푸드라는 회사라고 있고 이푸드의 경쟁사는 그룹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그동안 몇 번이나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1000만 번이 들어왔어요. 1000만 번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샀는지 안 샀는지의 데이터가 있는 상태예요. 알았어, 그러면 이걸 한번 일단 학습을 해보자. 예,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저희가 다른 일로 바빠서. 근데 8월부터는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할 겁니다. 1000만 개를 다 쓸지, 그 중에 10,000개만 쓸지 뭐 모르겠는데, 써서 이제 학습을 하겠죠. 그러면 이푸드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준 룰이 있는데, 그 룰이 좋으냐, 아니면 이 룰이 좋은가? 비교할 수 있겠죠. 사람이 만든 룰과, 그 다음에, 알파고 같은 거 뭡니까? 사람이 만든 룰을 제로로 써서 만들어 놓은 거죠. 알파고는. 그러니까 사람이 저도 바둑을 한 5급 정도 두는데 많은 걸 배우잖아요. 행마하는 법, 뭐 어떻게 하는 법 다 배우는데 알파고에는 그런 게 제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거든요. 사람이 룰을 주지 않은 거죠. 근데 제 친구 회사는 아직은 사람이 룰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의심은 사람의 룰이 5%의 성과밖에 못 내는 거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이걸 한번 학습을 시켜보자. 그랬을 때 10%가 되는지 7%가 되는지 한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아예 룰을 없애자, 룰을. 이런 사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딥러닝이나 강화학습을 써서 룰 없이 알파고처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이런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오늘의 이슈인 거죠. 기껏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해가지고 손님을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이 손님이 과연 내 물건을 사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예.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손님이 들어왔는데 팝업을 잘못 띄웠어요. A 팝업을 띄워드는데 B 프로모션을 띄워서 이 사람이 안 샀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나요?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죠. 인공지능이 실수를 했지만 뭐 사람이 죽는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먼저 쓰라는 거예요. 완전 자율주행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저는 이런 의뢰가 들어와도 그냥 해드리긴 하는데 마음이 편치는 않죠. 왜? 저한테 큰 돈이 되겠습니까? 다 프로젝트죠. 용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옛날 교수들이나 하는 거고 용역회사가 하는 거죠. 그럼 진짜 돈을 버는 건 뭡니까? 그걸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회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네, 그런 말씀을, 이런 걸 만드는 게 한국의 지금 기회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이 인공지능 수준이 어떨까요? 엄청 좋아요. 다른 나라보다. 미국, 중국, 일본보다 낫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정말 천운을 가진 것 같아요. 왜? 2016년에 하필이면 알파고가 한국에서 했잖아요. 인공지능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20년 전에는 저희가 인공지능 얘기하면 국회의원분들이 꾸벅꾸벅 졸다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인공수정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인공수정을 구분 못했고 10년 전만 해도 AI 하면 조류독감이었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을 모르는 분이 없는데 그게 사실 하필이면 한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그렇게 극적인 바둑을 두고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직도 외국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국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창조경제하면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인공지능이 뜨니까 인공지능으로 스타트업들이 많이 바꿔나가면서 한국이 되게 못하는 것 같지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제가 뭐 미국 인공지능에서 받았던 상을 받았던 사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일들을 25년 전, 거의 30년 전부터 했네요. 1991년부터 제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했으니까 95년에 상을 받은 게 대우조선을 위한 상을 받은 거였고요. 97년에는 현대건설, 이번에 받은 거는 이 프론텍이라는 회사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수홍 사장님을 이렇게 CEO 아카데미에서 만났어요. 한양대. 여기 이런 너트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흠이 난 너트를 어느 날 공급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현대자동차도 이제 훌륭한 회사가 됐기 때문에 너트라는 거는 볼트를 조이는 용도뿐만 아니라 거기 흠이 안 나야 작업자들도 기분이 좋고 고객도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관능 품질이라고 불러요. 너트도 이제 이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런 건 흠이 난 너트, 볼트를 조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흠이 난 너트를 납품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검사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개가 생산되는 공장입니다. 생산 속도를 이 품질 관리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거를 한번 해볼 수 있겠냐? 이렇게 흠이 난 거, 이렇게 된 거를 찾아낼 수 있겠냐?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여기에 너트가 올라가면요, 한 바퀴 딱 돌아요. 도는 동안 이 카메라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0.2초 안에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때 데이터를 이제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회사에서 만들어줬는데. 근데 이 회사는 이 민수홍 사장님이 워낙 스마트 팩토리를 늘 하던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가 계속 사진을 자동으로 찍으면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바로 그 다음날 갖다 줬어요. 왜냐하면 불량품 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네, 불량품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진을 탁탁 찍는 거죠, 그냥. 데이터 금방 나오는 거예요. 많은 제조기업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대부분 카메라도 없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로 이런 품질 관리하려면 일단 카메라부터 컨설팅이 돼야 그 다음부터 데이터가 나오고 그거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데 역시 스마트 팩토리를 하던 회사가 인공지능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건 좀 넘어가고요. 처음 한 달은 학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런 딥러닝 프로젝트는 될지 안 될지가 불확실한 프로젝트예요, 사실은. 네,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으면 할 만하냐면 불량품의 카테고리에서 한 1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받을 건 필요해요. 근데 저희가 한 1000개 정도 달라 그랬더니 한 500개 정도 주셨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준비가 굉장히 놀랄 만큼 빨랐고 저희가 그걸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늘려나갔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냥 데이터 있으면 무조건 되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뭔가 용역이 약간 필요하고요, 아직은. 그런 용역을 해가지고 전처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발한 여기다 그냥 넣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 모델은 저희가 개발하지 않았어요. 옥스퍼드 걸 그냥 썼어요. 근데 옥스퍼드 거는 224 곱하기 224의 이미지를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공장에서 받은 데이터는 처음에 1920 곱하기 1600인데 이걸 750 곱하기 750 줄였고 옥스퍼드 게 224 곱하기 24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저희가 줄여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결국 뭡니까? 이건 노회어라는 거예요.
요즘 인공지능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인공지능 모델들이 무료라는 거예요. 저희는 옥스퍼드 대학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왜? 다 오픈소스로 다 무료인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좀 값싼 겁니다. 인공지능이 되게 비싼 거로 생각하면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25년 전에 네이버, 구글, 아마존 나올 때 그때 충분히 웹사이트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 웹사이트. 왜 그때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그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웹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거기서 관건은 뭐였죠?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돈 되는 모델. 수많은 웹사이트가 나왔는데 많이 망했죠. 예. 그럼 그때 관건은 인터넷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인터넷 기술로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회에 가치를 줘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어요. 그거를 서바이벌 하는 회사들이 오늘의 구글, 페이스북이 돼서 세계 10대 기업, 5대 기업이 됐죠. 1000조가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지금 AI도 똑같습니다. 지금 AI가 비싼 기술이고 꼭 뭐 석학이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AI를 좀 배워서 전 세계에 널려있는 AI 모델을 공짜로 갖다가 쓰는데 그걸 어디다 갖다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 돈 되는 사회 가치를 일으키고 실수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분야에 잘 적용을 하면 거기서 엄청난 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연구 개발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갖다 끼워 쓴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제가 오랜만에 23년 만에 학회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그 세계 인공지능 학회에서. 이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상을 줬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 받을 때는 대우조선, 현대건설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가볍게, 값싸게, 빨리 만드는 거를 오히려 제가 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높이 산 것 같아요. 그래서 AI라는 건 비싼 게 아니다. 한국의 수아랩이라는 회사가 방금 제가 설명한 이런 인공지능 품질 검사하는 솔루션을 만든 회사인데 작년에 이 미국의 코그넥스한테 2,300억에 팔렸어요. 이거 잘 팔았나? 못 팔았나? 저도 고민을 했죠. 결론은 잘 팔았다예요. 왜? 수아랩은 계속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로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이 공장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다른 공장에서 그대로 사용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제품이니까. 아이고. 근데 그래서 최근에 쓴 논문이고요. 이걸 관련된 이제 글이 어제 한국경제에 나왔는데, 근데 보세요. 뷰노라는 한국 회사는 손가락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 뼈 나이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아산병원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아산병원이랑 같이 출원을 했습니다. 이거를 삼성병원에 팔 수 있을까요? 이 서비스를? 사람 손가락이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 뷰노라는 회사는 아산병원 데이터를 가지고 공동 특허를 만들어서 이거를 다른 병원에 팔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리드라는 회사, 이건 삼성동에 있는 회사인데요. 여러분들이 리드에서 토익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의 토익 점수를 예측을 해요. 그래서 몇 점 나올 것이다. 그 다음 이 사람이 가장 틀릴 만한 문제를 계속해서 토익 점수가 빨리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토익에 하다가 SAT 또 여러 다른 객관식 시험 문제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한국에 아까 수아랩은 2,300억 팔렸고 지금 뷰노 같은 의료 기업이 있고 리드 같은 교육 분야 기업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리드가 이런 영국의 딥마인드보다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보다 더 나은 회사일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글이 어제 쓴 글인데 한번 찾아보시고 어제 한국경제에 쓴 글입니다. 그래서 AI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데이터 효과라는 것인데 그 데이터 효과는 뭐냐면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계속 축적함에 따라서 인공지능 엔진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갖느냐. 그런 사업 분야를 선택해서 들어가라는 거죠. 저희가 이거는 한 4, 5년 전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금융 지수를 맞추는 프로젝트였어요. 다우존스, S&P 이런 거. 내일 오를지 말지를 맞히는 거였는데 매일 2시 반에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3시에, 주식시장이 3시 반에 닫으니까 3시에 그걸 오픈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성과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즘 유행하는 딥러닝으로 한 게 아니라 딥러닝보다 더 잘한 게 라스토 리그레션이 더 잘했어요. 그래서 올디스 버 굿디스라고 제가 썼는데 뭐냐면 옛날 모델이 더 잘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만한 중요한 비즈니스는 이런 건강, 기억, 지식, 재무, 행복도라는 이런 개인의 상태를 관리하는 비즈니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아이카보넥스라는 회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게놈 정보나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이 사람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카보넥스가 미국 회사 페이션트 라이크 미라는 회사를 작년에 1,000억에 인수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이거를 스탑시켰어요. 왜? 가장 미국의 중요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스탑시키고 오히려 미국 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 회사를 사가지고 지금 이런 디지털 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내쯤에는 그런 이제 사업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헬스 정보를 누군가한테 의탁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요즘 마이데이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뭐 어떻게 해라. 오늘은 뭐 비타민은 뭐를 먹고 운동은 뭘 하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일주일 정도 술을 안 먹었으면 오늘은 한두 잔 먹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여러분들의 지식, 건강, 재무 상태 이런 것들 관리하는 디지털 미 비즈니스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상태고요. 한국도 없는 줄 알았는데 조금 나타났어요. 지금 뭐 빅케어라든가 이런 여러 회사들이 나타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제가 다 쓴 것 같은데요. 한 5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4년에 포춘지의 기사예요. 한국의 상황을 쓴 기사인데 브로드밴드 원더랜드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당시 YS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투자가 있었고 DJ 때 100만 PC 운동과 벤처붐이 일어났고 노무현 때 권위주의를 내려서 사람들의 어떤 민주화, 참여 정부였죠. 이름 자체가. 그런 어떤 산업화와 정보화와 민주화가 같이 일어나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2004년에는 미국 기자가 보기에는 한국이 브로드밴드 원더랜드인 거예요. 그래서 여중고생들이 지하철역에서 싸이월드라는 걸 하고 있고 이미 한국인들은 영화 같은 걸 다 다운로드해서 보고 있다. 지금 우리 영화 지금 2020년, 16년 후에는 다운로드해서 보고 있는데 2004년에는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싸이월드가 나왔죠. 싸이월드 너무 아깝죠? 그때는 별거 아닌 것 줄 알았지만 우리가 만약 페이스북을 싸이월드가 이겼으면 지금 세계 5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프로파일을 알 수 있는 비즈니스가 한국에 있는 거였어요. SK텔레콤 최태원 회장님이 이걸 사가지고 6개국에 진출시켰지만 글로벌 전략이 좀 잘못됐던 거죠. 너무 아깝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이 또 그러한 시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의 인공지능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계속 지식을 많이 가지시면서 보시고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아니에요. 왜? 이제 세계적으로 진출할 때 그 회사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제 꿈은 이러한 인공지능 회사들이 앞으로 한 2040년에 세계 10대 기업에 한 서너 개 한국이 들어가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전 세계 2, 3위 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지난 디지털 혁명에서 삼성전자 하나가 세계 10대 기업 정도에 들어간 거죠. 돌이켜보면 싸이월드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네이버가 중국 회사 9게임을 인수해서 중국의 게임 포털 1위 업체를 인수했는데요. 누구한테 졌냐면 텐센트한테 졌어요. 텐센트가 지금 세계 10대 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거 같은 그런 작은 회사들의 노력들이 좀 어떻게 됐습니까? 네이버가 그 중국 시장은 실패했지만 가만히 있었습니까? 일본에 가서 라인을 만들어서 일본 최대 인터넷 기업이 됐고요. 요즘 손정희 회장님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라인이랑 뭘 합병시켰죠? 야후재팬 합병시켜서 아시아 최대 인터넷 기업이 됐고 그 경영을 누구한테 맡긴 거냐면 한국 사람들한테 맡긴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글로벌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중국 시장은 실패했지만 일본에 갔고 지금 네이버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유럽에 가 있는 거죠.
그럼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희 또래들의 사업가들이 그런 일들을 했고 어떤 성공과 실패를 겪었는데 지금은 20, 30대 창업가들이 중국을 또 알고 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중국을 배우지 않은 세대들이죠. 하지만 지금의 20, 30대들은 중국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그다음 미국은 그냥 당연히 알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은 지적 재산권을 중요시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고 중국은 그냥 이기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예. 이런 여러 가지 기업 문화가 섞여가지고 그러한 경쟁을 할 줄 아는 그런 기업가들이 한국에 있고 그런 기업가들이 만드는 회사들을 앞으로 잘 키워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뒤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지만 인공지능은 직업을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카메라가 화가를 없앴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가들이 다 사진사로 변신했다는 거예요. 화실을 사진관으로 바꿨고 그 외에 수많은 직업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동차가 마부를 없앴는가? 그렇지 않죠. 마부들이 자동차 운전사로 변신했고 수많은 직업과 산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직업 몇 개를 없앨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직업과 산업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쓴 칼럼이 이 자동화 연결이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칼럼을 썼는데요. 한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좀 짧아서 급하게 했는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